두 번째 주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챕터 2는 여기 나와 있듯이 코블런트 본드가 어떻게 그 폴라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서브 테마를 먼저 오늘 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시드와 베이스라는 개념, 프로톤을 주는 물질, 프로톤을 받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개념은 이제 유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일렉트론 한 쌍을 주는 쪽 그리고 받는 쪽, 그러한 개념에서 오게닉 케미스트리적 측면에서의 애시드가 어떤 것이고 베이스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라한 코블런트 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난 챕터 1에서 코블런트 본드하고 아이오닉 본드라는 두 가지 본드를 간단히 정의를 내렸고, 코블런트 본드는 아이오닉 본드와 다르게 몰레큘 전체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죠. 뉴트럴한 전하를 전혀 띠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합물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본드, 코블런트 본드가 되겠죠. 적어도 두 개 이상, 혹은 전체 몰레큘 전체가 폴라리티를 갖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특히 그 2학기 유기화학 2를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폴라한 특성을 갖는 본드가 펑셔널 그룹으로서 오게닉 리액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초 자료로서 챕터 2에서 폴라한 특성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폴라한 코블런트 본드에 쓰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는 개념을 정확히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단어가 좀 길어서 EN 값이다 라고 약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블런트 본드는 뉴트럴 하긴 하지만 아이오닉 캐릭터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코블런트 본드는 A와 B라는 여기 X, Y, X로 되어 있네요. 두 개가 동일한 애텀인 경우 이제 시미트릭 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한 쌍의 쉐어링하고 있는 일렉트론은 중간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XX는 아이오닉 캐릭터를 갖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오게닉 컴파운드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그 폴라리티 혹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 EN 값을 갖는 애텀들 간의 본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EN 값이 높은 애텀 쪽으로, 이 경우는 Y가 되겠네요. 일렉트론 한 쌍이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코블런트 XY의 코블런트 본드는 뉴트럴 하긴 하지만 X는 일렉트론을 Y쪽으로 조금 뺏겨 있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X 애톰은 델타 플러스의 특성을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렉트론을 조금 자기 쪽으로 많이 가져 있는 Y 애톰은 델타 마이너스 캐릭터죠. 아이오닉 캐릭터를 띠는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가 코블런트 본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폴라한 그러한 코블런트 본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챕터 1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아이오닉 본드는 아예 X, Y 두 개의 그 애톰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는 아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코블런트 본드하고 전혀 다른 그런 물질들이죠.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설명이 됐지만 폴라한 코블런트 본드라고 하면 어느 한쪽의 애톰, 이 애톰은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값이 높은 애톰이 되겠죠. 이 애톰이 좀 더 일렉트론을 강하게 잡아당겨서 델타 마이너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코블런트 본드가 폴라리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폴라리티가 전혀 없는 시미트릭한 본드가 있는 반면에 폴라리티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어시미트릭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코벌런트 본드의 그 일렉트로네가티비티 X와 Y 두 개의 애톰 간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우리가 계량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의 그 차이를 보게 되면 얼마나 폴라한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지 약하게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페리오딕 테이블에서 프로로 할로겐 중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로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가 4.0에 해당이 돼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이죠. 반대로 1A족의 아래쪽에 있는 세슘은 0.7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EN 값을 갖는 그런 애텀들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칼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알칼리 메탈 1A족에서 할로겐 쪽 7A족으로 가면 갈수록 EN 값은 높아지는 경향성, 그리고 동일한 칼럼 안에서는 위쪽에 위치하는 애톰들이 전반적으로 EN 값은 높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A족에 있는 알칼리 메탈 쪽은 상대적으로 일렉트론을 가장 약하게 어트랙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이유는 알칼리 메탈은 1A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에 남아있는 일렉트론이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머지 7개를 가져오기보다는 남아있는 익세스로 있는 일렉트론 하나를 다른 애톰에 쉽게 주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즉 알칼리 메탈은 그 플러스 특성을 많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EN 값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대표적인 게 리튬, 소듐, 포테슘, 이렇게 세 개의 알칼리 메탈은 유기화학에서 중요한 그런 메탈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할로겐, 7A족에 있는 할로겐 같은 경우는 EN 값이 높은 편이죠. 이제 중요한 그 카본은 EN 값이 2.5에 해당이 되고 하이드로젠은 2.1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다음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EN 값 중에서 A족에 있는 하이드로젠은 2.1, 그 다음에 카본은 2.5, 나이트로젠은 3.0, 옥시젠은 3.5, 할로겐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프로로는 4.0, 그 다음에 크로로는 나이트로젠과 거의 유사한 3.0, 브로모는 좀 더 카본 쪽에 많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2.8, 아이오딘은 카본과 거의 동일한 그런 EN 값을 갖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알칼리 메탈 쪽에서 이제 리튬 1.0, 소듐 0.9, 포테슘 0.8, 세 개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 아이오닉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솔트 NaCl 보면 소듐 0.9 그리고 크로로 3.0 해서 EN 값의 차이는 2.1 정도가 나게 되죠. 이 아이오닉 그 본드를 한다는 의미는 두 개 애텀 XY 간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EN 값의 차이가 약 2 이상이 나는 경우는 아이오닉 본드를 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NaCl 0.9 소듐과 크로로 3.0의 EN 값 차이 2.1이기 때문에 솔트는 아이오닉 몰레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두 개의 애톰 간의 EN 값의 차이가 2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2 이내인 경우는 코벌런트 본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폴라리티를 갖는 그런 본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2 이상인 경우는 아이오닉 본드를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오게닉 물질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CH 본드가 가장 많은데요. 카본은 EN 값이 2.5, 하이드로젠은 2.1이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는 0.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CH 본드는 상대적으로 다른 코벌런트 본드보다는 좀 남폴라한 특성을 많이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카본과 옥시전, 카본과 할로겐인 경우는 CH보다는 EN 값이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폴라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폴라리티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덕티브 이펙트라는 게 나오는데, 인덕티브 이펙트는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네요. 시그마 본드를 하고 있는 챕터 1에서 이야기를 했던 헤드온 인터랙션에 의해서 시그마 본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시그마 본드를 하고 있는 본드에서 일렉트론이 어느 한쪽으로 시프트가 하는 그러한 영향성을 우리가 인덕티브 이펙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 개념은 앞으로 이제 다음 내용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부연적인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CH3OH 메탄올인 경우에 카본과 옥시전 간의 이행값 차이는 1.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좀 폴라한 편이고, 반면에 알카리 메탈이 있는 경우 여기 포테슘, 소듐, 리튬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알카리 메탈이 카본에 붙어 있는 경우는 반대로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카본은 웬만하면 델타 플러스의 특성을 갖는 물질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좀 예외적으로 알카리 메탈과 카본이 본딩을 하는 경우는 카본이 델타 마이너스의 특성을 갖는다는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이제 오게닉 물질의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난폴라한 특성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상대적으로 폴라한 특성이 어떻게 이행값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폴 모먼트라는 것은 전체 오게닉 몰레큘 전체의 폴라리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레큘 전체가 얼마나 폴라한 것인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난폴라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계량적으로 판단을 하기 편하게 다이폴 모먼트라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뮤 값을 통해서 계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뮤 값은 두 개의 애톰 간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띄고 있는 차지의 크기를 곱해주게 되면 뮤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 뮤 값은 소수점이 있긴 하지만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뮤 값이 높다라는 것은 폴라한 몰레큘이구나, 뮤 값이 낮다라는 것은 0에 가까운 것이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난폴라한 몰레큘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가 높다는 이야기는 이 몰레큘 자체가 폴라하다는 의미고, 폴라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경우는 심지어 물과 같은 가장 폴라한 솔벤트에서 솔루블해질 수도 있다 하는, 그 다음에 난폴라이즘의 물에는 안 녹겠죠. 인솔루블해지는 이런 특성이 폴라리티 혹은 다이폴 모멘트의 중요한 물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뮤 값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개의 애톰 간의 차지의 수 곱하기 두 개의 거리 R 값을 디바이라는 유니트를 사용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보면 일렉트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애톰이 있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톰이 100 피코메타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100 피코메타의 R 값을 가질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약 4.80 디바이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그런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물 H2O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좌우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폴라리티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지만, 여기 남아 있는 옥시전에 있는 두 쌍의 난페어 일렉트론이 상당한 마이너스의 폴라리티를 크게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 몰레큘, 몰레큘로 보게 되면
델타 마이너스 특성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뮤 값은 1.85 dBi 정도가 되고요. 같은 원리에 의해서 메탄올인 경우도 보면 여기 있는 두 쌍의 그 오비탈, 파이 오비탈이 남페 일렉트론이죠.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70 dBi가 되고요. 나이트로젠도 동일하죠. 한 쌍의 럼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뮤 값은 암모니아인 경우는 1.47 dBi의 뮤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테이블에서 보게 되면 다이폴 모먼트 값이 제로인 경우 CO2라든지 메탄, 에탄, 그 다음에 벤젠 이런 이제 4개의 사례가 나와 있고, 자, 이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은 시메트릭한 그런 몰레큘 전체가 시메트릭한 특성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옥시전이나 나이트로젠, 설퍼와 같이 남번딩 일렉트론이 없어야 돼요.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다이폴 모먼트는 제로, 그래서 극성을 전혀 띠지 않는 것이죠. 가장 난폴란 그런 몰레큘들이 되는 거죠. 반면에 NaCl처럼 그 아이오닉 물질인 경우는 아예 뮤 값이 상당히 높아요. 솔트는 9.0 정도니까 기준점이 4.8보다도 훨씬 더 2배 가까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물질들의 대부분을 보면 롬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옥시전, 뭐 할로겐, 옥시전, 설퍼, 뭐 나이트로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인 경우는 다른 코벌런트 본드는 시메트릭해 보이지만 남번딩 일렉트론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델타 마이너스 특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다이폴 모멘트는 높은 값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주기 바랄게요. 자, 설명이 다 됐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CO2, 메탄, 에탄, 뭐 벤젠 등등 많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시메트릭한 특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남번딩 일렉트론이 없다는 거,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뮤 값은 제로, 상당히 난폴란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테이블 2-는 이제 뭐 간단한 뭐 테이블로 보이지만 그 오게닉 케미스트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거는 아이온을 띠는 것이죠. 캐타이온과 애나이온, 캐타이온, 애나이온, 캐타이온, 애나이온 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챕터 1과 연계를 해서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카본인 경우는 4개의 본딩을 하게 되면 그 8개 최외각 전자를 다 가지기 때문에 안정한 그런 몰레큘이 되는데, 자, 카본인 경우 한 개의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3개의 본드가 남는데 이게 3가지 형태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본드 하나가 끊어지면서 나오는 한 쌍의 일렉트론 중에 하나, 그 홀수의 일렉트론 하나만 남겨져 있는 경우, 이거는 레디칼이죠. 그래서 레디칼은 우리 유기화학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만 이해해주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동일한 3개의 본딩을 하지만 왼쪽은 플러스 캐타이온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애나이온이 되어 있어요. 이때 애나이온인 경우는 일렉트론 2개를 도트로 표기를 해뒀는데요. 그 이유는 본드 하나가 끊어지면서 끊어져 나가는 애톰이 카본이 본래 갖고 있던 일렉트론마저도 가져가 버린 것이죠. 따라서 카본은 한 개의 일렉트론을 뺏긴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렉트론이 없고 플러스 차지만 띄우고 있는 이런 카보캐타이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본드가 끊어지면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진 애텀이 한 쌍의 일렉트론을 남겨두고 가는 경우에 카본에다가,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간 애텀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일렉트론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카본이 본래 갖고 있던 일렉트론이었어. 어쨌거나 요 하나의 일렉트론은 다른 애톰으로부터 더 추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래 뉴트럴한 카본의 일렉트론 4개보다는 하나가 더 많은 것이죠. 5개의 일렉트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마이너스, 즉 카바 애나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본인 경우는 본드 하나가 끊어지고 생성되는 두 가지 형태의 아이온이 가능한데 캐타이온도 가능하고 애나이온도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나이트로젠, 옥시전, 설퍼
논페어 일렉트론은 한 쌍 혹은 두 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텀들은 좀 더 심플해요. 나이트로젠인 경우는 3개의 본드를 하면 유출을 한 그런 몰레큘인데 4개의 본드를 하는 경우가 있고 2개의 본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4개의 본드를 하는 경우 이 나이트로젠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본드를 하면서 그 다른 애톰한테 일렉트론 하나를 뺏긴 셈이 되죠. 그래서 암모늄 캐타이온을 만들 수가 있고 반면에 2개의 본딩을 하는 경우는 유출을 한 세 번째 본드가 끊어지면서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일렉트론을 남겨두고 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 있는 5개보다 하나가 더 많은 6개의 일렉트론이 나이트로젠에 남아있고 따라서 이때 나이트로젠은 마이너스 N아이온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옥시전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2개의 그 본딩을 하는 경우가 유출을 한데 3개의 본딩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애톰에 일렉트론을 뺏긴 것이죠. 그래서 옥소늄 캐타이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개의 본딩을 하는 경우는 옥사이드 N아이온이 되는 것이죠. 뭐 설프도 똑같아요. 옥시전과 설퍼인 경우 동일하게 3개의 본딩인 경우는 플러스, 하나의 본딩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띈다는 거. 그래서 카본의 2가지, 나이트로젠의 2가지, 옥시전의 2가지, 설퍼의 2가지. 어떤 경우에 본드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을 때 플러스 캐타이온을 띄고 마이너스 N아이온을 띄는지 매우 중요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그 개념은 레조넌스 개념인데, 뭐 일반학 시간에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겠지만 그 레조넌스라고 하면 몰레큘 간에 하나의 그 구조로 그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론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레조넌스라는 그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구조가 파이 본드 혹은 롬페어 일렉트론의 위치가 달라지는 2개 이상의 몰레큘을 합쳐서 레조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조넌스 폼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레조넌스 폼은 파이 일렉트론 혹은 롬페어 일렉트론이 디로컬라이제이션, 어느 하나의 애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몰레큘 전체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뭐 아스테이트 아이온 2개의 레조넌스 폼이 있는데 이때 위에 있는 빨간색 옥시전의 더블 본드가 있고 초록색의 옥시전은 마이너스로 있어요. 이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끊어지면서 옥시전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2개 간의 구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이너스는 아래쪽 마이너스와 위쪽 빨간색의 마이너스, 이 2개가 구조가 다른 것이고 2개는 파이 일렉트론이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레조넌스 폼을 정의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실제 뭐 벤젠 같은 경우에 보면 더블 본드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로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은 모든 6개의 본드는 싱글 본드도 아니고 더블 본드가 아니고 딱 그 중간 정도 1.5 본드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 레조넌스 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그 폼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젠을 예를 들게 되면 2개의 레조넌스 폼이 있지만 이때 당연히 더블과 싱글 본드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폼, 하나의 하이브리드 폼으로 존재하고 2개의 레조넌스 폼보다는 하이브리드 폼이 더 안정한 에너지 값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자, 이제 뭐 레조넌스 폼의 뭐 몇 가지 룰을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2개의 레조넌스 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2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상상적으로만 존재하는, 이 책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얼 스트럭처는 실제 그 하나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조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레조넌스 폼의 하나의 룰이고요. 뭐 요거는 설명을 했지만 레조넌스 폼은 파이 일렉트론 혹은 난본드 일렉트론의 위치가
서로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몰레큘 간의 관계를 우리가 레조넌스 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룰들은 뭐 다 이야기가 다 됐는데요. 그 다른 레조넌스 폼은 동일한 그런 게 아니고 에너지 레벨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폼은 가장 안정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거를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조넌스 폼이 그 상상에 의한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역시 8개 일렉트론을 체외각 전제에서 만족을 하는 옥텟 룰을 따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폼은 당연히 레조넌스 폼, 각자의 레조넌스 폼보다 더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뭐 이렇게 3개 이상 애텀에서 파이 본드 1개 혹은 요 경우는 이제 파이 본드가 있는 것이죠. 요게 존재하면 적어도 두 종류의 레조넌스 폼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YZ가 아닌 오른쪽 더블 본드가 있는 이 두 개는 레조넌스 폼입니다. 하지만 실제 하이브리드 폼은 XYZ 두 개의 본드는 다 이퀴블런트해요. 그러니까 싱글 본드도 아니고 더블 본드 아닌 중간 정도 특성을 나타내는 이게 하이브리드 폼이 되겠죠. 자, 요 카본을 중심으로 양쪽에 카보닐 그룹이 있는 경우는 3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할 수가 있고, 중간 카본의 N아이온이 왼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어. 왼쪽 카본일에 있는 옥시전이 마이너스. 이런 레조넌스 폼. 다시 여기 더블 본드가 되고, 이쪽이 더블 본드가 되고, 오른쪽 옥시전이 마이너스. 레조넌스 폼. 이런 3개의 레조넌스 폼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하이브리드 폼으로만 실제로는 존재를 하게 되겠고, 각각의 레조넌스 폼보다는 하이브리드 폼의 에너지 값이 더 스테이블한 낮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챕터 1의 파트 2에 해당이 돼요. 이 파트 2는 그 애시드와 베이스를 그 구분을 할 텐데, 이때 그 두 가지의 그 정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브론스테드 데피니션 개념에서 애시드 베이스를 설명을 할 텐데요. 요거는 일반화학 시간에 이미 다 배웠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우리 일반적으로 물에서 프로톤을 많이 내는 물질을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죠. OH-가 많이 존재하면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랑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물에서 프로톤 H+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애시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반면에 OH-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 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게닉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 프로톤의 그 소스보다는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하게 되는 그 일렉트론 한 쌍을 누가 도네이션하고 누가 억셉팅을 하는지 그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브론스테드는 프로톤을 트랜스퍼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도너와 엑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고, 프로톤 도너는 애시드, 프로톤 억셉트는 베이스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번 더 정의를 내리면 브론스테드 애시드는 어떤 물질이냐 하면 프로톤을 도네이팅하는 물질, 반면에 베이스는 프로톤을 억셉팅하는 물질을 우리가 브론스테드 애시드, 브론스테드 베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HCl하고 물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 이퀴블럼에 의해서 크로로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그 물의 옥소니움, 캐타이온 이렇게 컨주게이트 베이스와 컨주게이트 애시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물이 베이스로 작용을 했고 HCl은 프로톤을 주는 도너로서 작용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때 HCl은 브론스테드 애시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물은 브론스테드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HCl과 물이 만나서 크로로 마이너스, HCl의 프로톤을 뺏기고 남는 이 크로로 N아이온은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프로톤을 받아서 억셉션을 해서 만들어진 옥소니움, 캐타이온을 우리가